사실상 그 수업 중에 질문들은 간단한 거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쉬는 시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들 쉬는 시간에.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때 조금 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 전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앞에서 다 지금 차근차근히 배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어디 학교에 편입을 했다. 그럼 그 전부터 배웠던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모르실까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쫓아가시는 거는 여러분 몫입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그 전부터 쫓아오셨고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하셔야지만 빨리 쫓아오실 수가 있고요.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간단한 질문 같은 건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답변이 되지만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답변 같은 거는 쉬는 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모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모선. 모선은 이제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전력의 집중과 배분. 모선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모선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모선 부수바로 돼 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 키워드가 나와줘야지만 됩니다. 변압기가 하는 게 뭐냐? 전압의 변성과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키워드가 바로 나와줘야지만 누가 듣더라도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선은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모선은 주 변압기, 조상설비, 송전선, 배전선 및 기타 부속 설비가 접속되는 공통 도체다. 그리고 이거의 재료로는 경동연선, 경알루미늄 연선, 알루미늄 파이프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모선에 대한 방식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모선에 대한 방식에 따라서 또 모선 보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또 설명이 되어지겠죠. 일단 모선에 대한 방식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선의 보호 방식은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을 그냥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선에 대한 방식은 단모선, 복모선으로 나눠집니다. 모선이 하나냐, 두 개냐. 그럼 복모선에는 이제 이중모선이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중모선을 복모선으로 같이 봐도 됩니다. 어차피 두 개 모선이니까. 근데 분류를 할 때 기준을 어떻게 따느냐. 하나 있냐, 두 개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 복모선 안에, 이중모선 안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과 2분의 1, 12 방식이라든가, 뭐 투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복모선에 1과 2분의 12까지 있다. 환상모선이 있다. 분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투부 스타일 모선이 있다. 포보 스타일 모선이 있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투부스나 포보스 같은 것도 부스가 두 개 이상 있는 거니까 복모선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는 그렇게는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류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애우셔야지만 나중에 똑같이 답안지를 쓰고 표현을 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모선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가장 단순한 모선 방식으로 차단기 등의 소요기기, 변전소 용지 등이 적어서 경제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모선 차단기 사고 및 보수 점검 시 변전소 전체가 정전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단모선에 대한 장점, 단점, 복모선에 대한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모선 방식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단일 모선 방식. 이게 단모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표준, 이중, 모선 방식, 또 1과 2분의 1 차단기 방식, 또 환상, 모선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분류를 이렇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복모선 안에, 예? 이중모선, 1과 2분의 12모선, 그 다음 환상모선 별도로 하고, 투부 스타일이나 사부 스타일 같은 건 별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분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리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우는 방식이 다 틀리니까. 보시면은 단일 모선 회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명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모선이 하나니까. 복모선. 이제 복모선에는 이중모선을 사용하고 있다. 통상. 그러니까 이중모선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죠. 왜?
4부 스타일 같은 경우도 이중 모선이라는 것보다는 보스가 4개니까 이중이 돼 있지만 이중 모선이라는 건 사실 모선이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서 송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배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송전이 하나니까 대부분 송전이 하나가 있고 여기다가 타일을 이렇게 둬가지고 이쪽에 송전이 2개 있는 데서 이렇게 배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모선은 하나다 이거죠. 모선은 이렇게 이중 모선이라는 건 여기 모선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더 있어서 얘가 이쪽에서 이쪽은 이렇게 공급하고 이 부분은 이쪽에서도 공급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이렇게 가서 타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땐 또 이중 모선이 되겠죠. 모선이 2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1개 모선이 있고 이쪽에 1개 모선이 있고. 근데 여기서 필요하면 이쪽에서도 하나 따가지고 가는 거죠. 부하가. 이렇게. 그러면 이쪽 모선이 사고가 났을 때는 얘는 이쪽 모선으로 이렇게 공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선이 2개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중 모선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모선이 2개가 있다 그러면 양쪽에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단모선에 비해 모선 간 차단기, 달러기, 모선 및 소요 면적이 증가하지만 기기의 점검 및 보수라든가 개통 운영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면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차단기도 더 늘어나고. 하지만은 여기 보수를 할 땐 여기 끊어버리고 여기 구간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쉽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로 사고에 대해서도 모선 간 차단기를 개방함으로써 단락 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사고 나면은 사고 부분을 차단을 해가지고 빨리 그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죠. 근데 단모선에서는 차단을 해보면 정전이 일어나니까 차단을 할 수 있지만은 정전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얘는 차단을 하고 나서도 다른 쪽으로 송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42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중 모선 방식에서 모선 사고라든지 점검 보수 시의 정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1과 2분의 1 차단기 방식을 쓰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 방식은 사고 시의 개통 신로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소요 용지라든가 경제성이라는 면에서 불리한 점도 없지 않다. 이건 뭐냐면 이중 모선인데 차단기가 1과 2분의 1 11 방식이 뭐냐? 차단기가 1과 2분의 1 C를 하면은 1과 2분의 1 C는 2분의 3이거든요. 모선은 2개인데 차단기는 3개다 이거예요. 모선은 2개인데 예? 차단기가 3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 하나 들어오고. 모선이 2개니까 2군데에서 공급을 받아야겠죠. 이쪽 받듯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차단기가 3개라는 건 여기도 차단기가 있고 여기도 차단기가 있고 여기도 차단기가 있습니다. 여기 끊어져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공급하고 얘는 이쪽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붙어버리면 얘는 여기 끊어버리면 얘는 이쪽으로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단기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1과 2분의 12의 방식은 2분의 3이기 때문에 2개의 모선에 차단기가 3개다. 그럼 여기는 2개 모선에 차단기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모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하나 공급하고 여기만 떨어지냐 많냐에 따라서 공급하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하나가 더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신뢰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26페이지에 표준 이중하고 표준 1과 2분의 1 12 차단기 방식에서 보시면 그 차이입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네모칸이 차단기입니다. 네모칸 차단기인데 보시면 위에는 2개가 있죠. 달록이 2개하고 차단기 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근데 여기는 달록이는 양쪽에 2개 다 있고요. 차단기가 3개씩 있죠. 그러니까 달록의 역할, 차단기 역할에 대해서는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환상 모성은 어떻게 됐냐? 이제 환상이 뭐냐? 루프라는 얘기입니다. 환상은. 루프라는 거는 이렇게 루프가 됐다는 얘기죠. 다 따가지고 간다는 얘기. 여기서도 따가지고 가고 여기서도 따가지고 가고 여기서 따가지고 가고 여기서도 따가지고 가고 여기서도 따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건 그림도 42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다 이쪽 저쪽 다 따가지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프식의 장점은 이쪽이 되면 이쪽에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복잡해지는 보호 방식에서는 복잡해집니다. 왜냐면 사고가 났을 때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차단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일반 방향성 가지고만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선택 단락 부분이 아니라 방향성으로 해가지고 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10장 보호 방식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환상 모선 방식은 모선이 환상 루프로 되어 있어서 모선의 부분 정전, 차단기의 점검, 보수 등에서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모선 내 직렬 기기의 전류가 커지거나
보호 방식이 복잡해지는 결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고요. 그럼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저는 압류, 방위, 환, 차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압은 뭐냐? 전압 차동 방식, 전류 차동 방식, 방향 비교 방식, 위상 비교 방식, 환상 모선 방식, 차폐 모선 방식, 뭐 이런 식이 있다. 네, 요 4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도 압류 방위 정도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어디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페이지 415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10-5에 나와 있습니다. 전류 차동 계정 방식, 전압 차동 계정 방식, 위상 비교 계정 방식, 방향 비교 계정 방식.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외우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압류, 방위, 환차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더 써서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답안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전류 차동 방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전류 차동은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모선이 있으면 A, B, C 모선이 있다. 그럼 여기 CT가 있고 여기 CT가 있고 이 CT가 있다 그러면 거기 과전류 계정기가 이렇게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합전류를 이제 보겠다 이거죠. 내부 사고가 났다. 얘 부분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흐르겠죠. 얘도 반대로 흐르고 얘도 반대로 흐르니까 여기는 하나, 둘, 3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있는 계정기에서는 이런 차가 흐르니까 내부 사고는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부 사고가 나면 바깥에서 여기가 사고 났다.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바깥에서 사고 나면 여기서는 이쪽으로 흐르겠죠. 파란색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2개가 나가겠죠. 하나 흐르고 하나 흐르면 2개가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봤을 때는 이 2개하고 이 2개가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합이 0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부 사고가 아니라 외부 사고라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은 동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외부 사고는 저쪽에서 떨어져라 이거죠. 내부 사고에만 떨어져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하나, 여기 흐르는 전류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가 되니까 이 전류하고 이 전류는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모선 부분을 담당하는 보호계정기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송전을 계속해도 어차피 여기서 사고 나면 이쪽에서 떨어지는 어디에 또 차단기가 있으니까 그게 떨어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간을 분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고 났더라도 여기만 떨어지면 되지. 그러면 여기가 안 떨어지면은 얘는 이쪽을 통해서 이쪽으로 여기는 떨어지겠죠. 이 전단은 떨어지겠지만 요 후단이 안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전압 차동 방식은 여기서 이제 전류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압을 이용해서 고임피던스를 해가지고 전압을 한다는 얘기고 왜 이렇게 했냐면 실제로는 전압 차동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방향 비교 방식은 방향을 보겠다는 얘기죠. 요것처럼. 위상은 여기서 또 있을 때 위상이 여기서 보시면 한 상, 두 상, 세 상 위상이 이제 같아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 상이 틀려지는 건 두 상이 이렇게 갔는데 한 상이 이렇게 거꾸로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상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상 비교 방식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차단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도 여기 있는 부분을 각각의 설비를 하나를 보시지만 거기에 연결된 다른 부분에 대한 보호 방식 쪽도 보시고 다른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 4번 차단기. 차단기는 부하 전류는 물론 고장 시에 발생하는 대전류를 차단시켜 설비를 보호하며 작업 장소를 정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다. 차단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부하 전류도 차단하고 사고 전류도 차단한다. 그래서 차단기다. 근데 차단기에 대해서 소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차단기 종류가 그 밑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 용량이 자꾸 커집니다. 왜냐면은 한전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다. 지금 발전소 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을 지금 10년을 더 쓰니 마느니 해가지고 IAEA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 추세를 보고 그러면 이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전력 수급 불안정되면 요즘 계속 TV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사성이 있는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잡지책 같은 걸 보면 민감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잡지에 보시면 뒤에 뭐 요즘 추세에 대해서 뭐 초전대체다. 사실 이제 그 8월 달에 시험 보기 전에도 한 5월 달이나 그때 이제 정기저널이라는데 이런 데 보면 초전대체에 대한 내용들이 기고가 됐었습니다. 그런 시사성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또 한두 문제가. 그런 것들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병렬로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발전소들은 다 해안 지역에 있지만 수용관은 지금 서울 쪽으로 다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여기 보니까 뭐 보령 쪽에 4억인가? 아니, 보령이 아니었죠. 저쪽. 영웅 하력이 4억이가 정전이 뭐 밤 1시부터 뭐 8시까지인가? 한 6시간 정도 정전이 돼가지고 문제가 될 뻔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에 관련된 보호 방식이라든가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세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거는 어떤 게 꼭 나온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을 문제를 내니까. 그러니까 한전에 배전 쪽에 근무하시던 분이 들어가면 배전 쪽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많이 아는 쪽을 문제를 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고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고 전류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단락 용량이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단락 용량 증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감 대책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뒤에 또 나오죠.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차단기는 차단을 해주는데 어떻게 차단을 해주냐? 실질적으로 차단해 줄 때 보시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런 부하 전류는 차단하기가 쉽겠죠. 사고 전류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많이 저번 시험에서도 물어봤었죠. 고장 전류, IC 기준에서 고장 전류를 분류를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차단기에는 전격 전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전격 차단 전류가 있고요. 전격 전압도 있겠죠.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용량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용어들이. 그럼 이런 용어들이 뭘 뜻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뒤에 설명이 또 나오니까. 근데 소호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소호할 때 어떻게 소호를 하겠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불을 끌 거냐? 물을 부으실 겁니까? 아니면 기름에 불 났는데 물 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물 위에 뜹니다.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집에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뭔가 튀기고 있는데 그게 과일에 대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끼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채소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뚜껑을 덮어가지고 산소를 공급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소화기에도 ABC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말 소화기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래를 끼얹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차단기에서 사고 전류를 차단할 때 소화할 때 왜냐하면 이런 에너지를 지금 끊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끊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예전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인 절연 거리를 길게 해주기 위해서 예자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뭐냐? 실질적으로 기계적인 거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위치는. 근데 정기적인 길이는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누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인 거리를 길게 해주는 겁니다. 소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기를 V12를 컨트롤할 때 접점이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떨어지나요?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얘가 돌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돌면서. 돌면서 떨어진다는 건 얘가 소호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가 뒤틀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접점이 뒤틀리면서 하기 때문에 얘가 가면서 그 접점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더 뒤틀리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길게 해주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진공으로 돼 있다 이거죠. 진공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파세네 법칙 해가지고 뭐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돼 있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압력이 높았을 때는 얘가 압력이 요게 기준 압력에서는 어느 정도 절연이 되는데 견딜 수가 있는데 기준 압력 이하로 내려갔을 때 기준 압력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견딜 수 있는 양이 더 커진다 이거죠. 소화할 수 있는 그 아크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양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까지 토르까지 낮춰놨을 때 이걸 이제 파세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공으로 만들어주면 거기서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소호 원리에 따라서 표 11-2와 같이 분리되겠다. 어떤 부분이 있냐? 나와 있는 거 OCB, ACB, MBB,
ABB, VCB, GC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52. 옛날 이제 이거 유입식인데 지금 유입식은 많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일부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수용가에도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옛날. 그럼 뭐냐? CB 안에 기름을 넣습니다. 변압기처럼, 오일 변압기처럼. ACB는 이제 저압 쪽에 많이 사용을 하죠. 예? 에어 서킷 브레이커. 얘 같은 경우는 안에 보시면 ACB에 있으면 그 위에 소호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세 개 내지 네 개가 있으면 여기 칼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크가 생길 때 그 칼날 사이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때문에 이 칼날들이 이제 시커멓게 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또 닦아줍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절연을 더 좋게 해줘서 그 소호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여기는 MCCB는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이건 이제 저압에 쓰는 거니까. 요걸 이제 고압에 쓴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ACB는 사실상 저압이죠. 얘는 고압에 다 쓰이고 있고요. 지금 콘덴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한전용 그 콘덴서 변압기 1차 측에 52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가면 52 같은 것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호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윤의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한다. 이건 뭐냐면요. 52 안에는 오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압기에 그 오일은 1.45 강유를 씁니다. 첫 시간에 옛날에 그 변압기에 불 붙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45 강유 같은 건 한 250도에서 300도씨 정도의 발화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도씨는 물이 끓죠. 근데 여러분들 가시다 보면 종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이에다가 라면을 넣고 끓여서 먹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종이가 불에 안 타냐 그런데 물은 끓는 점이 낮고 종이는 그러니까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가스로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타지 않고 직접 불꽃만 나지 않으면은 불꽃이 닿으면은 얘는 타겠죠. 예? 매질이 있으니까 불꽃만 나지 않고 온도만 올라가더라도 종이는 100도씨에는 불이 안 붙는다 이거죠. 그 종이를 쓰고 여기는 100도씨에는 물이 있으니까 100도씨에 물이 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서 사서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렌지나 아니면은 그 가열하는 거, 고주파를 유도해가지고 가열하는 부분들. 근데 고주파를 유도해서 가열하려면 쇠가 있어야 됩니다, 쇠. 그래서 여러분들 콘도나 어디 리조트 가면은 전열판으로 돼 있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 유도를 통해서 가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방식들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MCCB 같은 것도 안에 보시면 이런 칼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 전에 사진 보여드렸지만 그 칼날 안에서 이렇게 소호가 되게끔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변전실도 가면 이렇게 154 변전소 같은 데 가면은 변압기하고 변압기 사이에 콘크리트 벽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폭발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차단벽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죠. 얘도 거기서 소호가 되더라도 그 소호를 해주는 부분을, 아크를 소호해주는 부분을 그 전류를 다 잘라주기 위해서 그렇게 방을 만들어 뒀다는 얘기죠. MBB는 이 자기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겁니다. 자기 차단기는. 대기 중에서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실 내로 유도해서 냉각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MBB는 제가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밖에서만 봤습니다. 그냥 MBB라는 게. 근데 거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유입 차단기 제가 설명하다가 좀 넘어갔습니다. 유입 차단기 뭐냐? 아까처럼 그 오일 내에서 아크가 생기면요. 아크의 온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스가 틀려집니다. 에탄, 메탄, 에틸렌, 프로필렌, 이렇게 수소가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그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유증가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떤 아크가 생겼다든가 그러면은 단락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발화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생기는 가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드레인 밸브를 통해 가지고 안에 용존되어 있는 녹아있는 그 가스의 성분을 봐가지고 얘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다. 왜냐면 철심이 아크가 일어났다든가 하면 끄집어서 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봅니까?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 녹아있는 가스들을 통해서 얘가 한 번이라도 단락 사고가 일어났다든가 무슨 아크가 일어났다든가 층간 단락이 일어나면 그 발화점에 따라서 생기는 그 가스의 양을 보고 어느 정도 높다 싶으면 얘는 수명이 별로 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오일을 바꿔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연을 좀 더 좁게 해주면 더 오래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발생하는 게 C2H4, CH4, C2H6 이런 식으로 아세틸, 메틸렌, 프로필렌 같은 부분이 있는데 수소가스가 발생하면 얘는 온도가 1800도나 2000도 정도 나왔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스가 발생했다는 건 거기서 뭔가 단락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류 I자승 R에 비례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주울열 해가지고 0.24 I자승 RT 아닙니까? T라는 시간인데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가 크면 클수록 그 온도는 더 올라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ABB, 에어를 블라스트, 밀어가지고. ACB 얘는 미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공기 중에서 소홀을 시키는 겁니다. MCCB도 공기 중에 소홀을 시킵니다, 그냥. 근데 얘는 몰드 서키트 안에 들어야 하는 거고, ACB는 에어로 그냥 서키트 브레이크 하는 건데, 얘는 크기만 크다 뿐이지, 얘하고 원리는 동일합니다. 얘는 MBB니까 자기, 마그네틱 부분이니까 자기. 얘는 ABB인데, 에어를 블라스트 하는 부분. 아까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불어가지고 좀 더 소홀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잔행식이 있고, 공냉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죠? 얘는 잔행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냉각하는 부분. 얘는 공냉식이라는 얘기죠. 공기를 좀 더 불어서 소홀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축된 공기를 아크에 불어넣어서 차단한다. 예? 진공 차단기. 고진공 중에서 전자의 고속도 확산에 의해 차단한다. 여기서 이렇게 진공에서 빨리 넘어가는데 그 길이를 길게 해준다는 얘기죠. 정기적인 아크의 길이를 길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접점이 다시 붙지 않게끔. 왜냐면 차단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차단기가 이렇게 접점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제동현상, 무제동현상에 따라서 어떻게 차단기가 다시 재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현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어지게끔 극간의 거리를 최대한 늘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아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가스 차단기는 그 안에 이제 고성능 절연 특성을 갖춘 SF6 같은 가스를 사용한다 이거죠. SF6의 가스에 화학적으로 씹으면 SF6 아닙니까? S가 하나고요. F가 6개입니다. 이렇게. F 학점이 6개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달려있는 게 진짜 SF6 가스의 원소 주기율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공기보다는 절연이 10배 이상 좋고, 뭐 무색 무취하고, 뭐 절연성이 좋고, 하지만 요즘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지금 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됐다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0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한 150년 정도 되면 비닐 같은 건 분해가 됩니다. 자연 분해가. 얘는 1000년이나 걸려야지 분해가 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부분 가지고 다시 재활용해도 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6개의 가스가 있죠. 지구 온난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부분이 CO2, 이산화탄소. 요즘 보면 녹색 성장해가지고 막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KTX를 타고 가면은 여러분 에코 해가지고 한 개의 소나무를 새로 심으셨습니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죠. 차표 끊으면 그렇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면은 제세 혜택 주고 이런 부분들. CO2 가스를 저감하게 해서 지금 온실가스를 저감하게 해서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펜하겐에서 했었고 그 전에 브라질에서 했었나 하고 지금 2013년은 서울에서 하려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막 열심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어떤 부분이 한다. 옛날 1992년에 이제 도쿄 협약 해가지고 도쿄 협약했었고, 코펜하겐 협약했었고, 브라질의 상파울로 협약했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서울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막 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온난화 과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SF6 가스에 대한, 우수한 소호 능력, 절연 강도를 위한 차단기로서 차단부의 구조라든지 원리는 공기 차단기와 거의 같다. 근데 SF6 가스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428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같은 압력에서는 공기의 2.5배에서 3.5배의 절연 내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스 압력 3에서 4kV에서는 절연유 이상으로 되고 있다. 아까 52가 더 좋겠죠. 절연이 되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환경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연유를 쓰면서 해가지고 PCB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체크를 합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호 능력은 얼마나 된다? 공기의 100배 이상. 그러니까 훨씬 소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G12를 쓰겠죠. 하지만 이 G12들이 자꾸 줄여드는 부분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54, 그러니까 V12 같은 경우는 차단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4 같은 특고압에서는 어쩔 수 없이 G12가 가는데 이런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SF6 가스 등의 문제 때문에 지금은 질소,
N2를 이용해서 대체하는 차단기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부분이 대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호 능력은 그렇게 되고 소형화 자체도 SF6 가스 때문에 차단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다. 그리고 42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SF6 가스 차단기는 차단 성능이 좋으며 접촉자의 손모가 적고 설치 면적도 적으며 개폐 시에 소음도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되고, 이제 나중에 GIS 변전소에 가서 보시면은 GIS 변전소의 장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GIS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아닙니까? 그 가스가 뭐냐? SF6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SF6 가스의 장점이 GIS 변전소의 장점과 단점이 된다는 얘기죠. 가스가 알카하기 쉽다. 보통 그래서 차단기나 이런 쪽은 5kg에서 6kg 정도의 바를 가지고 압력을 유지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달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기 쪽에서는 사실상 달러기, 부하 개폐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달러기 뭐냐? 디스커넥팅 스위치. 그럼 DS라고 그러죠.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접지 장치가 나옵니다. 이건 ES, 어싱 스위치. 그리고 LBS. B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차단기입니다.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다. 브레이킹. S가 들어가면 스위치입니다. 브레이킹을 할 수가 없고 개폐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 전류를 개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고 전류를 개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데 B자가 들어가면 사고 전류도 개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S자가 들어가면 사고 전류는 개폐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5번 달러기는 사고 전류는 개폐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달러기의 원어가 뭐죠? 디스커넥팅 스위치. 말 그대로 스위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등 스위치 이렇게 올리면 이걸 지금 개폐는 하죠. 사고 났을 때 개폐 못 하죠. 그러면 차단기로 가서 ELB라든가 MC12라든가 그런 쪽에서 차단하겠죠. ELB, MC12 다 B자가 들어가죠. B자가 들어가면 브레이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기는 선로로부터 기기를 분리, 구분 및 변경할 때 사용하는 개폐 장치다. 이건 부가적인 장치란 얘기죠. 단순히 충전된 선로를 개폐하기 위해 사용한다. 뭐라고요? 충전된 선로. 부하는 죽었습니다. 부하는 죽었지만 충전이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되니까 그 부분을 단락용 접지 공구를 이용해서 접지시켜서 대지로 방전시킨 다음에 달러기를 온을 해버립니다. 달러기를 가동을 시키게 되면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선로가 떨어지는 겁니다. 차단기 같은 건 안에 공기, 아까처럼 ACB 같은 거 안에서 접점이 분리가 된다든가 이렇게 돼 있지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접점이 분리가 된 게. 달러기는 눈에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무부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달러기는 무부하 상태의 전류, 즉 전압 개폐 기능을 갖고 있는 집중 개폐기이며 부하 전류의 개폐에는 사용되지 않느냐. 부하 전류를 개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러기를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그 전에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크가 지지직하고 쫓아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아크가 소호가 됩니다. 소호가 되지 않고 이제 계속 투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데 차단기도 V12도 뒤에서 이렇게 빼지 않습니까? 부하 상태에서. 그럼 뒤에서 아크가 보여집니다. 지지직하고 소리가 나고. 네,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게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현장에 갔더니 부하를 안 죽이고 차단기를 빼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단기가 폭발해가지고 차단기의 극간 전압에 견디지 못하고 해가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평상시 이제 부하가 이제 많이 안 걸렸을 때 상관없는데 사고 전류가 흐른다든가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차단기와 직렬로 달러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전원과의 분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왜? 차단기로 떨어뜨렸지만 부하를 확실하게 개폐를 하기 위해서 이건 무부하 상태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넣는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시면 차단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양쪽에 지금 DS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평상시대에 붙어 있습니다. 얘를 열 수 있나요? 못 열립니다. 얘는 부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차단기를 동작시키고, 차단기가 동작시켰다. 그러면 이 부하를 끄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투입할 때는 또 반대가 돼야 되겠죠. 얘를 먼저 투입을 하든가. 요거는 순서에 따라서 얘를 투입을 하고 여기 가압된 상태에서 여기 붙여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차단할 때하고 투입할 때는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항상 차단기가 우선. 투입할 때는 차단기가 맨 뒤에. 뭔가 어떤 그 큰 데미지를 인가하는 부분은 차단기에서 가져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차단기와 뭐 달러기의 역할을 해가지고 뒤에 예제에서 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예? 여기 부분은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뭐 부하가 죽었다. 그럼 얘를 끊으면은 여기는 끊겼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전한 측면에서 혹시라도 얘를 끊기 전에 얘가 붙어버렸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 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얘가 붙어버렸다. 그럼 부하가 걸려버리니까 이쪽으로 뭔가 흐를 텐데 내가 가서 작업하려고 하면 위험하니까 안전적인 측면에서 얘를 먼저 끊어놓고 가서 얘를 끊는 겁니다. 그거는 바꿔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정전됐는데 이걸 끊나 저걸 끊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 하나적으로 더 하고 간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달러기는 선로를 개방하고 시스템을 절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수용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 뭐 이중모선이라든가 1과시 2분의 12 차단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달러기를 투입하는 그 위치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순서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로가 가압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 개폐기 및 접촉기가 있다. 부하 개폐기는 뭐냐면 LBS입니다. LBS. 로드, 브레이커, 스위치. 부하는 개폐를 할 수가 있다. 스위치 역할도 하는데 사고전류도 차단해 줄 수 있습니다. 사고전류는 많이는 차단을 못 해주고요. 부하전류 개폐하고 사고전류는 뭐 200A에서 800A까지 뭐 사고전류만 차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격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LBS를 보시면 되고 ASS 같은 거, 오토 섹션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것들 건축 전기에서 나오는데 발송 배전에서도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BS 부분은 나올 수도 있고요. 접촉기, 마그네틱 콘택터. 그러니까 전동기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동작을 할 때 콘택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죠. 정전이 되면 콘택터는 조작 전압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전압이 살리면 어떻게 되죠? 전동기 다 돕니다.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끔. 왜냐면 변압기가 걸려있는데 여기 죽으면 다 죽습니다. 여기 전동기들이. 근데 살리면 다 삽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는 여기서 기동전류가 흐르는데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면은 얘의 전격보다 한 뭐 4배에서 6배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변압기가 과열이 되겠죠. 아니면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전등과 같은 경우. 이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뭐 깜빡깜빡 걸린다든가 플리커 현상이라든가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14장에 가서 보시면 전압 플리커라든가 전압 뭐 불안정 현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부하 개폐기는 송배전선 등의 개폐 빈도가 별로 많지 않은 장소에 사용되며 접촉기는 전동기 등의 제어용으로 빈도가 잦은 장소에 사용한다. 여기 접촉기는 여기 사용한다고 그랬죠. 마그네틱 콘택터, MC라고 되어 있습니다. LBS 같은 경우는 송전선의 메인만에 LBS 달려있고 LBS에 퓨즈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피렉이 달려있고요. 단선들을 보시면 그 다음에 MF가 달려있습니다. 여기 MF. 이게 이제 그 표준 결선도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1000kV, 뭐 1000kV 이상이면 정식 수전 설비니까 AS 같은 경우는 1000kV 이하의 약식 수전 설비에서 LBS를 대체하기 위해서 AS를 쓰는 거고요. 오토 섹션 스위치 같은 경우는 부하 전류의 개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차단하느냐? 예를 들어 요 한전 선로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제 전압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전압이 떨어졌을 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냥 전압이 떨어졌을 때 얘는 부하 전류 개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ASS 썼을 때 단점은 뭐냐면 선로가 죽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투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LBS 같은 경우는 얘 어차피 죽으면 죽는 거겠죠. 하지만 얘는 이제 동작을 안 했다는 얘기죠.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얘는 동작을 안 합니다. 사고전류나 부하전류만 개폐를 하니까. 근데 AS 같은 건 전압이 떨어지면 얘가 동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동작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쪽에서 사고 났는데 다 죽어버리고 투입할 때는 가서 다 일일이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살리면은 다시 투입이 되는데
ALTS는 뭐죠?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 얘 같은 경우는 0.02초 정도의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선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선로에서. 이중모선처럼. ALTS는 어차피 다른 변전소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변전소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전소에서 두 개를 받고 있다. 여기서 사고 나면은 이쪽으로 빨리 동작을 시켜주는데 아주 시간이 짧다 보니까 0.02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깜빡거릴지 모르지만 설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부분 문제되는 게 전등 같은 거 불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전동기 같은 거 잠깐 들어왔다 하면은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되면 되는데 전압이 떨어졌을 때 마그네틱 콘택터가 떨어졌기 때문에 얘를 투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데는 지연석 방향으로 해가지고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딜레이 타이머에 의해서 가지고 릴레이가 접점을 잡아주고 있다가 다시 투입되면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얘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면 이런 거 컴퓨터 같은 경우 AC를 DC로 바꿔주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얘는 지금 짧은 시간이라도 끊어지면 컴퓨터는 부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작업하고 있던 게 다 날아간다는 얘기죠. 휘발성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까지도 줄일 수 있게끔 순간적으로 얘가 파워 서플라이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내에도 공급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LTS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비싸지겠죠. 근데 이런 ALTS 개념은 이제 배전 쪽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6번. 계기용 변성기. 말 그대로 계기라는 얘기입니다. 계기. 계기가 뭐죠? 메타라는 얘기입니다. 메타. 전압계, 전류계, 역률계, 위상계, 동기검정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변성, 뭐라고요? 성질을 변환하는 장치가 되겠죠. 계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질을 변환하기 위한 장치. 뭐가 있을까요? PT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는 여러분들 VT라고 쓰셔야 됩니다. PT는 포텐셜 트랜스포머고 VT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입니다. 근데 IC 기준에서는 VT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IC 기준으로 이제 쓰셔야 되니까. CT는 커런트 포머 트랜스포머. 얘는 전류계. 뭐라고요? 변환한다. 전류를 변환한다. PT, VT는 변압기. TR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전압을 변환해준다. 그래서 그냥 보통 변성기라고 얘기를 하죠. 계전기용 CT가 있고 계기용 CT가 있습니다. 이건 특징이 틀려집니다. 과전류 정수, 부담,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변전소를 운전하기 위해서 전압 전류 등을 계측할 필요가 있으며 개통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들 요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 CT 하나에서 계전기로 갑니다. 릴레이 2차 측에 메타를 갑니다. 암페어 메타. 그리고 여기 PT는 병렬로 해가지고 릴레이로 갑니다. 여기다 볼테이지 메타. 이렇게 다 알아가지고 쓰죠. 여기 부담도 또 문제가 되죠. 옛날 아날로그 원판형 같은 경우 얘가 10에서 17VA 정도 됐습니다. 40VA. 부담 같은 경우. 부담은 소비 전력입니다. 볼테이지하고 암페어. 어느 정도 전압이 걸렸을 때 어느 정도의 전류를 얘가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용량이. 근데 여기 케이블에도 암페어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소비 전력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부담이 걸릴 거고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이 생길 거고 여기 계전기에서 생길 거고 암페어 매트에서 생길 거라는 얘기죠. 얘 40V짜리를 쓰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10V짜리를 썼다. 이런 아날로그 계전기가 동작할 때 평상시 때는 상관없습니다. 동작할 때 이런 큰 토크가 들어가게 되면 얘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 디지털 계전기는 0.5VA에서 1VA 정도밖에 소비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걸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전류 정수 곱하기 부담은 일정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부담은 뭔지, 과전류 정수는 뭔지, 과전류 강도는 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기용 변성기이기 때문에 이 전압과 전류를 계측하는 데 필요한 이 VT하고 CT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계기용 같은 건 어떻게 하냐? 22,000 같은 경우는 계기용하고 계전기용을 같이 씁니다. 154 같은 건 어떻게 되죠? 계기용하고 계전기용을 별도로 씁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변성을 해야 되니까. 전기요금이 오차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1년 365일 따지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계기용은 이것에서 0.2급, 0.5급, 0.9급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차 계급이 있습니다. 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1.0급 이런 식으로 이제 오차 계급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전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0.5급의 계기용 변성기를 씁니다. 22,900이 0.5급입니다.
근데 발전소는 0.2급을 씁니다. 오차가 그만큼 더 적은 걸 써줘야 된다 이거죠. 이건 그냥 참조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430페이지에 고전압 대전류의 전기를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전압 전류로 변성을 해주기 위한 계기형 변압기, 변류기, 전압 전류 변성기 MOF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놔둔 게 MOF라는 얘기죠. MOF 약자가 어떻게 되냐? 미터링 오브 피트인가? 이겁니다. MOF가 계기용 전압 전류 변성기. 근데 한전에서 어떻게 하냐? CVD는 CP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컨덴셜 포텐셜 디바이스. 왜? 여기 이 부분을 여기는 이제 절연이 돼 있는데 한전은 이걸 애자로 절연을 해가지고 가서 보시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해가지고 여기다 CT하고 VT를 넣어놨습니다. 애자를 절연해가지고 여기에 저항을 날아가지고 여기 Z1하고 Z2가 돼 있는데 이 Z1하고 Z2가 일정함을 뭐 보이시오 해가지고 증명하는 문제가 25점짜리가 또 나옵니다. 예? 그럼 왜냐면 한전에서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그냥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저항이 있고 여기 병렬로 해가지고 저항이 있는데 콘덴서 덩이가 있으면 요거하고 요걸로 이제 콘덴서로 분합하면 얘하고 얘 때문에 되는 부분을 증명하시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밀만의 정리로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25점짜리고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서에는 없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는 기본서 과정에서 다음에 문제풀이반 쪽으로 가면 관연도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보실 때 그런 부분을 보시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봐봐야 이런 것들도 모르는데 MOF가 뭔지도 모르는데 CPD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해봐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근차근히 가시자는 얘기죠. 일단은 이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를 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여기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문제도 보고 아 이런 문제도 나왔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또 교재에 없다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과정들을 들으시면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 또 다른 학원에 가셔도 그런 내용들을 설명 드리실 겁니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설명을 안 드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번 피레기.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대해 변전설비 자체의 절연을 높게 설계해서 운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옛날 이상전압에서 어떤 외부 파고치에 대한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차단하는 건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개폐 서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필요장치를 쓰느냐, 서지 옵서버를 쓰느냐, LL을 쓰느냐, 아니면 SPD를 쓰느냐 이런 부분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전력계통을 이 피레기라는 거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상전압이 어떤 게 있느냐?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10장에서 9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외부 이상전압은 뭐가 있다고요? 직경내하고 유도례가 있다.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내부 이상전압은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죠. 네? 개폐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은 송전 철탑이 있고요. 여기 송전 철탑을 통해서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딱 치면은 한 100화 정도가 흐릅니다. 여기 변전소가 있다고 치면은 예? 예를 들어 요거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빌딩 내에 이렇게 있겠죠. 설비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100화가 치면은 여기를 분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접지가 또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분류를 하겠죠.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분류되면 여기 접지가 돼 있으니까 한 50% 정도는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50가 정도는. 50가 정도는 또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고. 반반 분류가 되겠죠, 양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외부 직경내에 대해서 대지로 방전시키는 게 이게 피레기입니다, 이게. 라이팅 어레스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차단기를 개폐를 하다 보면 개폐 시 발생하는 개폐 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폐 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이 부분이 서지 옵서버입니다. 그러니까 LA라고 SA 부분은 육안상으로 봤을 때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파고치가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큰 전압에 대해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의 파두장과 파미장을 가지고 있는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왔을 때 빨리 방전시키는 거고 얘는 뭐라고요? 250에서 5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의 좀 파두장과 파미장이 긴 개폐를 하니까 개폐가 좀 천천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단기가 열어져야 되니까.
그때 개폐 서지를 파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50카에서 40카 정도의 변압기 2차 측이 접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가 돼 있죠. 이 건물 안에는 뭐가 있죠? 전기, 수도, 가스. 다 쇳덩어리입니다. 가스관도 수도관도 다 쇳덩어리입니다. 쇠로 들어오죠. 전기도 쇠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접지했으니까. 그럼 이 50카가 이렇게 3개가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3개가 분리되면 16 곱하기 한 16카 정도 나오거든요. 16 곱하기 3 하면 48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3상 4선식을 쓰지 않습니까? 한상, 두상, 세상, 네상. 그럼 여기에는 4카 정도의 외부에서 접지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변압기 개폐를 할 때는 이 1차 측이고, 예? 이건 변압기 2차 측의 외부에서 이런 이상전압이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뭐냐? LV 쪽 하면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라는 걸 쓰죠. 그게 뭐냐? 외부에서 서지가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여기서 어떤 다른 데서 서지가 접지에 타고 들어오는, 선로나 이런 쪽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을, 분전반 내에 들어오는 서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서지 프로텍트 디바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TVSS라고 얘기도 합니다. 트랜지언트 볼테지 서지 서프레서. 용어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해서 변전 설비 자체 절연을 높게 설계해서 운영한다는 건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 1년에 365일 중에 하루 들어올까 말까 한 이 외부 이상전압에 따라서 기기를 크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낮추어서 애자나 기기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 피례장치다. 그래서 피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방전 개시 전압에 있었죠. 어느 정도의 방전 개시 전압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방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충격파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었죠. 충격비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들 그건 앞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넷 또는 개폐 서지 등에 의한 충격파 전압의 파고값을 일정한 값 이하로 저감시켜 기기의 절연을 보호하며 속류를 신속히 차단하며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다. 앞에서 보셨던 9장의 이상전압에서 피례기에 대한 역할 부분 설명해 드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번에 접지장치. 이 접지장치는 뭐냐? 8번을 제가 건너뛰었네. 8번의 중성점 접지기기. 이게 변압기에 대한 중성점 접지라는 얘기입니다. 6장의 중성점 접지 방식가 유도장애가 있었죠. 그때 보시면은 중성점을 접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틀려지죠? 델타 결선, Y 결선, 이걸 비접지, 유효 접지, 비유효 접지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기 위해서 접지용 저항기라든가 소리액터 접지라든가 보상 리액터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변압기 중성점에는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 피례기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이건 어떻게 했냐? 1호사 변압기 같은 경우 1차 측을 유효 접지를 하기 위해서 Y를 합니다. Y를 해놓으면은 여기 어떻게 되냐? 하나는 달러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는 피례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피례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플로팅 접지라고 합니다. 왜 이걸 투입을 안 하냐? 투입을 하면은 여기 한전 1호사 선로에서 외부 사고가 나면 그 외부 사고 저걸로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건 뭐냐? 여기에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오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 사고에. 얘를 항상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1호사 변압기에 가서 보시면. 떨어뜨리는데 얘를 넣어야 될 경우는 뭐냐? 유효접지 계통을 맞춰주기 위해서 중성점의 임피던스를 조절해야 될 때만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평상시 때 외격이 일어났다. 외격을 통해서 이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이 피례기를 통해서 이렇게 방전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점의 피례기를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또는 중성점이 없을 때 얘가 델타로 되어 있습니다. 델타 변압기. 여기 중성점이 없지 않습니까? 얘는 비접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지금 지그재그 TR을 달거나 Y 델타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접지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접지형 변압기를 달아서 중성점을 만들고 접지 장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지그재그 T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 TR은 뭐냐면 얘 돼 있고 얘 돼 있는데 결선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래 하나가 이렇게 가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지그재그 TR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그재그라는 부분이 그림이 제가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게 한상입니다. 한상인데 얘가 지그재그처럼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상에 갔을 때 얘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왜? 전류가 흐를 때 부르면 저희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다시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그림은 이렇게 해도 그리는데, 지그재그 변압기는. 결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되어 있는데 얘 부분은 반대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상에 흐르더라도, 한상에 이렇게 흐르면 얘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이. 근데 얘는 역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면 한상에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쪽으로 반대로 흐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그재그 변압기를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깊숙하게는. 근데 요런 정도의 그림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중성점 접지를 한다. 9번의 접지장치. 이건 어싱 스위치입니다. 어싱 스위치. 아까처럼, DS는 뭐냐? 시스템을 끊어주기 위한 겁니다. 어싱 스위치는 접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접지를 하기 위해서, 양단에 하기 위해서 DS로 제껴놓고 나서 접지를 할 때, GIS 같은 건 내부에 보여져 있기 때문에 접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접지 공구를 못 끄니까. 외함에 모선이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ES를 설치해가지고 ES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접지를 시켜놓고 안전하게 구간 작업을 하고자 할 때, 가공 같은 경우, 이런 5개 철구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지 공구를 달 수가 있지만 GIS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때 사용을 한다. 배전반은 그냥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설비도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또 쉬었다가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예제 11-1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배전계통 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 요약해드리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